방송을 이용한 괴물, 어금니 아빠인데요. 딸의 친구인 A양을 수면제가 타져 있는 음료수를 먹여 살해를. 전과가 18범이라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한두 대가 아닌 외제 차량을 문신을 했는데 비용을 추산을 해보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영학이 박보검 씨의 개인 SNS 사진 한 장 때문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종교가 비주류 종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만이 귀신을. 진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쇼!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오늘 뭔가 변화가 있어요. 뭐 여성분들도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정말 연예계 입담의 대가죠. 거기다가 뭐 사진 작가의 예술가입니다. 아티스트 이병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최영지 기자님하고 김윤지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초대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교수님. 교수님. 자, 이렇게 기자님들과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죄송합니다. 최근 벌어진 어금니 아빠 사건이 실명 공개와 얼굴 공개 등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이번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 어금니 아빠 관련된 그런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경찰청에 보면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국민의 그 알 권리 그리고 이런 범죄를 다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안을 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경각심들 깨우고. 네. 네, 그래서 어쩐지 그분의 이름이 계속 실검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방송을 이용한 괴물, 어금니 아빠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이영학 씨가 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어금니 아빠는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 때문에 생긴 별명인데요. 이 거대 백악종은 전 세계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앓고 있는 희귀병이에요. 네, 치아와 뼈를 연결해주는 백악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백악질이 종양으로 변하고 커지면서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영학 씨도 뼈와 치아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 안에 이제 치아를 다 없애고 어금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어금니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뭐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면서 별명으로 됐습니다. 본인이 제일 처음 그렇게. 네, 뭐 어금니 아빠라는 뭐 책도 냈고 자기가 캐릭터를 오히려 네, 만들었군요. 구축한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인터넷 이제 네티즌들은 이게 불만이어서 어금니 아빠라고 하지 말고 어금니 살인마, 그렇죠. 네. 어금니 악마, 악마. 어금니 쓰레기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네.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일명 서울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영학 씨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리고 수면제가 타져 있는 음료수를 먹여서 살해를 했고 살해를 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 사체를 차에 태워서 강원도 야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야산에 유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방송에 모금 활동을 하고 정말 딸 바보 행세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송을 봤던 시청자분들은 더 놀라움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 병을 물려받은 그 유전인 희귀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유전이 되지 않을 거다, 희귀병이기 때문에 나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와서
돌이 지날 때쯤 증상이 나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것도 유전이 된다고 이제 그때 밝혀졌다고 아, 합니다. 이거 전 세계 10명밖에 없으니까 유전 사례가 없었나 보죠. 맞아요. 예. 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병을 어릴 때부터 알아서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인데 딸도 태어나서 6개월이 됐을 때 이 병이 발현이 됐어요. 네. 같은 유전병이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치료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술을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태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종양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수십 번을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수술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드는 거니까 정말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이게 얼굴이 허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 장치를 달아서 이제 얼굴 허물어지는 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희귀병인 거 세계에서 극소수의 그 환자들이 있는 희귀병인 건 알겠는데 지금 팩트는 더 중요한 건 그 여중생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딸의 친구란 말이에요. 딸의 친구인데 왜 죽인 거예요? 네, 이제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이 딸의 친구가 A양이라고 하면은 이 A양을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했어요. 수면제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성추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을 맞추고 몸 여기저기를 이렇게 막 만져요. 그런데 이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좀 피곤해지면은 껴안고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던 것이에요. 소름 끼치네. 그런데 이 A양이 이제 수면제에서 깨서 잠에서 깼는데 그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엄청 놀래서 반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반항을 하니까 이 씨는 뭐 넥타이와 수건을 가지고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영학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진술과 그 범행 정황을 봤을 때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이게 교수님 정상인으로는 하기 힘든 행동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던 그 용어들 중에 이제 사이코패스 그런 용어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있으면 웃고 뭐 슬프고 안타까우면 같이 눈물 흘리고 울고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인데 다른 사람과 그런 걸 갖다가 교류하고 공감하는 그런 게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보면 냉혈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25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뭐 이런 데서는 뭐 32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24.5점 이런 정도가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뭐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낮은 단계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낮아도 그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그 경계를 갖다 약간 넘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남을 조금 마음을 갖다 움직이고 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이영학 씨의 딸은 본인의 친구가 죽은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어서 더 충격을 더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실 이제 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 이 A양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니까 종종 이제 이 양의 집에 놀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음료수를 주는데 그 음료수에는 이미 수면제가 타져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 양이 이 음료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료수를 먹이고 나서 이 아빠인 이 씨가 딸을 잠깐 밖으로 보내요. 밖에서 좀 나가서 놀고 있어라. 그래서 이 양은 아빠 말을 듣고 정말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죽였는지 딸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이 A 양이 사체를 가방에 넣어서 이 씨가 이 가방에 넣어서 차에다 옮겨요. 그 친구가 죽은 채로 차에 옮겨지는 거를 그대로 이 양은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게요. 가요. 아빠가 아무리 나가 있으라고 네. 했다고 해서 친구가 있는데 혼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지 저는 네, 나가서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놀자, 심심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도 하고요. 아니 저기 궁금한 게 처음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문자를 예, 문자를. 이것도 아빠가 그럼 시킨 거네요. 네, 그렇게 시킨 거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딸은 아빠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거의 다 도왔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웃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 옆에도 정말 못 쫓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벌벌벌 떨면서 다녔다는 그 이웃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의 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것까지 옆에서 다 지켜봤다면 사실 이거는 제정신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딸 상태는 그럼 또 어때요 지금? 지금 뭐 딸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가 철저하게 아이를 갖다가 행동을 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몸이 아프고 자기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계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뭐 후원금을 마련하고 다 해주니까 아버지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범행에 분명히 가담을 해서 분명히 이 공범인 그런 어떤 정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맹목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범행에 가담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피해자적인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그 행동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는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과연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살고 지금 현재 그 자기가 바로 이제 자기 친구가 죽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 기억, 충격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날지 앞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다 거짓이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거짓인 부분이 많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 전에는 어금니 아빠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2005년, 2006년부터 방송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딸의 수술을 위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방세를 못 내고 뭐 공과금을 못 내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동정심을 어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강아지를 수백만 원에 사고 팔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두 대가 아닌 외제 차량을 막 돌려가며 탔던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차량도 굉장히 고가라고. 아까 외제차. 네. 한두 대가 아니라고 하던데. 네네. 본인이 소유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F사의 차량인데요, 외제차. 네네네. 그건 이제 4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지인의 명의로 된 뭐 고급 세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집에 다른 사용하던 있었고 그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B사의 외제차인데요. 그것도 이제 지인 명의로 된 차량입니다. 이게 그 제가 이영학 씨를 좀 알고 있는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을 좀 알아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그 튜닝에 미쳤대요. 그래서 튜닝. 일명 그 양카라고 그래요. 양아치 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자동차 두 대를 정말 몇 천만 원씩 주면서 튜닝을 하고 그리고 부품을 또 중고나라에 팔았다가 또 사고 팔고 사고를 해서 이 자동차의 그 한 대 값을 튜닝으로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그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딸이 아파서 더 비싼 차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튜닝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딸이 아파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리고 사진을 본인이 올렸던 사진을 보면은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아이고 저 사진이에요? 네. 어이가 없네. 이야 아니 네. 조폭 수준이네요. 문신이네요 진짜. 이야 정상적인 아빠면 저렇게 못하죠. 저 사진 본인이 올린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올린 건데 저 문신 비용을 추산을 해보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문신하는데? 문신이요? 네. 아니 딸이 그렇게 온몸에 아픈데. 했으니까
그리고 뭐 월세긴 하지만 7평수 30평짜리의 중랑구 자택도 있었고 또 도봉구에도 집이 한 채 더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뭐 지난 2007년부터는 매달 그 생계급여와 장애 수당을 매달 160만 원씩 지원받기도 했더라고요. 네. 고정적으로는 네.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있고 그 월세 따로 사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아, 너무했다. 그리고 온몸에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게 문신이? 문신 비싸죠. 비싸고 네. 이 아파서 3천만 원이나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저 정도 전신하면 아니 뮤지션들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슬피 씨도 이렇게 있잖아요. 래퍼시계 저도 있으시잖아요. 많은데 근데 저게 그렇게 비싸요? 저 문신 자체가 이제 세 보이려고 하는 문신이에요. 저거는 이레짐이라고 하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이레짐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야쿠자. 그러니까 완전히 세 보이려고 그냥 단순히.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 온몸에 저기 용이네. 빨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몇 달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 보이려고 진짜 막 연기에서 사기를 쳐서 받은 돈으로 저렇게. 미쳤어.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스트 타투이스트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저 문신은 이레즈미가 맞고요. 일본 야쿠자 전통 문신이라고 해요. 10여 년 전에 조폭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신인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대 3시간씩 올해도 못해요. 상처 때문에 한 2-3달에 거쳐서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신이에요. 가격은 뭐 이제 기술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3천만 원이면은 이 딸의 수술을 3번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사진 밑에 보면 36년산 양아 오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양아 오빠는 게 양아치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사실은 조직 폭력배가 아니지만 조폭처럼 보이고 싶은 굉장히 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갖다 이제 과시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보면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시절 이럴 때 이 사람도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제 왕따를 당한 본인이 이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히려 저 문신 같은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좀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약한 사람들이 더 자신을 세게 표현하고 뭐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투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문화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지만 저렇게 온몸에다가 거기다 글씨를 뭐 36세 양아 그렇게 쓴 거 보면 그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심병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자기 부인의 몸에도 이런 타투를 부인까지. 그리고 이제 딸의 몸에도 일부 조그만 거지만 문신을 새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딸이 미성년자인데 자기 의사로 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저는 그 문신의 그 범위가 여기 V넥 라인은 없잖아요. 그리고 소매 라인에도 없잖아요. 그 외에.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 감춰져 있는 부분에 저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난 더 가증스러운 거죠. 그럼 저는 그 문신을 한 시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미 문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을 수도 있는. 네, 근데 아까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솜이 이 안쪽에만 문신이 돼 있어서 그 방송에서는 또 이제 탈의를 하든지 뭐 반팔을 입든지 이런 적이 없어서 문신을 언제 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 안에 문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요? 이 문신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신을 했고요. 허벅지 쪽에는 밧줄로 묶여 있는 문신을 새겼다고 해요. 아, 그림이 그래요? 네네. 아, 진짜 이거. 자기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새긴 거잖아요. 아까 생계급여 160만 원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이 생계급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지금 뭐 씀씀이라든지 지금 뭐 자산 그다음에 지금 상황들을 보면 엄청나게 후원금이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7번을 수술을 했거든요. 이 딸이요. 그러면 뭐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의. 근데 그건 모금으로 된 거예요? 네네. 이 후원금요. 지금 이게 얼마가 모금됐는지 후원금이 얼마 모금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안 나온 거죠? 자기 계좌로. 그렇죠. 사실 그런 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뭐 자료나 회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나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 씨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해봤는데 신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던 것이고 이제 시청에 좀 물어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좀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는 이게 개인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는 안 돼서 지금 어느 정도 기부금을 받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받은 건 사실이고요. 네, 후원을 받은 건 사실인데 방송에서도 나오고 네, 신고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면 어금니 아빠는 언제부터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2005년에 이제 매거진 프로그램에서 이제 딸의 이름으로 사실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제 최근까지도 방송에 나왔는데요. 근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마음 찡해요. 이제 눈물도 보이고 딸에게 나의 병을 물려준 것 같아서 속상하고 뭐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또 좀 가난하게 생활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좀 뭉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금니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연한 것은 이제 2006년에 방송이 된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는 그 메디컬 휴먼 다큐멘터리인 닥터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이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는 그 병을 알리고 또 그런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전거 대장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정동진까지 뭐 열심히 달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이제 지금 다시 보면 좀 무섭죠. 일단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더 좀 아프게 생각했냐면 이영학 씨는 성인이지만 이 아이가 40개월이었어요. 정말 그 작은 아이가 아빠의 병을 물려받은 그 아픔을 정말 절절히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일단 S본부의 김미화의 유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족이 다 출연해서 아, 이 아이가 너무 아프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 생계가 힘들다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니까 이럴 때 봤을 때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버튼 누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 감동 코드는 정말 온 방송국을 다 돌면서 시작되는데요. 알려보면은 KBS 뉴스타임 그리고 생방송 오늘 아침 SBS TV 해결 돈이 보인다는 저 여기는 왜 출연했는지 조금 의아한데 돈이 보이니까 출연을 했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이건 아빠와 딸이 그치. 하는 여행 알아요. 너무 그 컨셉을 제대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 제작진도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의 제작 프로그램 무대에 정말 맞고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럼요. 예, 딸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아빠는 힘들고 가장의 그 무게를 우리 모두 다 응원하잖아요. 이걸 너무나 악용한 거죠. 그럼 어쨌든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겠죠? 네, 이제 방송에 보면은 집이 굉장히 형편없었고 주변에서 이 양을 봤을 때 좀 얼굴이 비틀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담겨져서 또 이 부모들이 그걸 보고 울고 이래서 굉장히 시청자들 동정심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수술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바로 이제 후원금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방송 출연 말고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기사 밑에 이제 그 계좌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 인터뷰 예, 때마다? 인터뷰 때마다. 그러면 기사를 보고서 당연히 바로 밑에 계좌번호가 있으면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바로 입금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돈을 받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인터뷰 때마다 또 네. 계좌번호도 또 인터넷도 활용을 네, 했나요?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또 모금 활동을 했어요. 다 했네. 방송 출연 직전인 2006년에 딸 수술비를 독려하는 카페 커뮤니티를 개설을 해요. 이 카페에 이제 딸의 각종 소식과 사진을 올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이 링크가 연결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70만 천사의 1,000원의 기적이라는 소액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딸 사진을 누르면 바로 결제창이 열려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했고요. 방송을 계기로 적극적인 후원금을 또 이후에도 계속 모으게 됩니다. 이제 머리가 좋은 분이네. 카페 운영 외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SNS를 통해서 딸의 수술비를 후원해달라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 반 이상을 울어요. 딸이 힘들다, 도와달라, 돈을 보내달라 하면서 저는 이게 왜 거짓말 같은 게 약간 뭐냐면
이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울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앵벌이 연기의 달인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가식이 그런 가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수술비를 결제해 준다는 이 단체는 거절하고 직접 나에게 계좌로 보내주는 것만 오케이를 받았다는 풍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약간 나에게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비로만 쓰겠다고 한 단체한테는 직접 그 단체가 수술비를 내가 결제해 주겠다는 데는 그걸 거절을 하고 돈을 달라. 나한테 계좌를 달라 이런 것만 받았다는 풍문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병원으로 갈 수. 아니 이게 절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겉과 뒤가 다르니까 생활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했네요. 네, 이분이 방송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이게 노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한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 출판사와 같이 해서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냈어요? 네. 정말 이건 감동코드죠. 네, 일단 전방위적으로 했네. 예. 다 했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을 찾아가서 우리 돈을 좀 모금을 해달라고 직접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전 이분 보면 되게 이쪽의 분야에 좀 특화가 이렇게 보통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대기업에 찾아가서 자신과 딸을 모델로 광고를 찍어달라라고, 그러니까 공익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달려갔어요. 미국까지 가서 딸이 좋아하는 짱구 가면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또 한 번 모금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딸의 치료비를 위해서 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정말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정말 아낌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딸을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희생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뒤가 다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붕괴하고 놀라는 만약에 거예요. 좋은 일로 기획이라든가 무슨 회사의 마케팅으로 들어갔어도 성공을 했을 것 같은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인데 이게 다 지금 딸을 이용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사기극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로 딸을 위해 썼다면 딸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한 아버지의 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감이 없었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더 나쁜 거는요. 지금 이분만큼이나 정말 절박해서 TV에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도 광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이쯤 되면은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딸이 이렇게 계속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해주지 않고 정말 맥스치까지 놔뒀다가 한 번씩 해서 7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수술비를 아끼려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원금을 사적으로 좀 사용한 것 같은데 이영학 씨가 방송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은 이유가 이 딸의 치료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착복을 한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자식을 내세워서 내가 외제차를 타고 내가 내 생활을 막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이게 부모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부모로서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처음에는 진짜 절실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도를 넘어서고 너무 많은 회차의 사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마저도 지금은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식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절실함을 보여주고 받아서 딸을 치료해야겠다 마음을 어느 정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라? 이거 봐라? 그렇지, 그거지.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딸을 이용해서 계속 도구로 사용하는 내 자식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식이라면요. 그 얼굴을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완전히 다 완치됐을 때 얼굴이 계속 인터넷에 어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것도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신경 쓸 텐데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딸 사진을 링크를 하고 했다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은 딸이 아니라 도구인 거예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보통의 아빠들은
딸을 위해서 그렇게 막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막 없다면은 그렇게 모금 활동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생업을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면서 그랬을 그렇죠. 텐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보면 참 자기와 자기 딸의 굉장히 아픈 이런 어떤 처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도 굉장히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그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대기업 찾아가지고 그 마케팅 하는데 가가지고 나하고 내 딸 공익 광고 찍어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럼 궁금한 게 그분은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 이영학 씨는 무직입니다. 근데 뭐 주변에 자신의 직업이 방송 작가다, 학원 원장이다, 자동차 개조 전문가다, 뭐 중식당 요리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전과가 18범이라고 제가 전과가 18범이에요? 전과가 18범이래요. 근데 진짜 이 방송에 이미 나왔을 때부터 이미 전과범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었겠죠, 당연히. 네, 이미 전과 18범인 거는 이번에 확인이 된 사실인데 그게 방송 출연 이전부터 전과가 있었던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뭐 18번이나 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봤을 때 뭐 매년 한두 번씩은 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나이가 이제 35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나이가 이제 만 14세가 넘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보호 처분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전과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뭐 15세부터 이제 전과 1범이 이제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이제 35세고 약 한 20년 정도인데 벌써 이제 전과가 이제 18범이면 거의 매년 그래 그 매년 뭐 한두 번씩은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형을 사는 그 기간 동안은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의 뭐 휴직이니까 그런 걸 따져 본다면 1년에 이제 한두 번씩은 이런저런 잡범이라 하더라도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거기다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네, 지적 정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신. 예. 근데 이게 최초 등록일이 2011년 3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전부터 방송 활동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나중에 돼서야 이게 왜 판정이 됐는지 되게 의문점이 많이 남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그냥 아빠의 모습으로만 비춰왔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판정이 돈이 된다는 걸 알 거죠. 그렇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조건 돈이 된다는 거 알죠. 정신장애는 이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2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지적 장애는 3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장애는 보통 보면 IQ 이제 70 이하인 사람이 3급이나 4급을 받는데요. 지적 장애가 이제 3급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간질이 있어가지고 간질로 인해서는 이제 정신 장애 3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3급 받는 게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3급, 3급을 두 근래 받으면 이 급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급 장애 판정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IQ 70 이상, 이하. 70 이하일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딸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네네.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정말 호소하던 아빠가 어떻게 그 정도 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적장애 3급 정도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학력 그런 정도의 지능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좀 의심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그 온라인상에서 뭐 중고차 이제 튜닝 업체 여기에 이제 견적을 문의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튜닝할 때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자기가 이제 구사할 정도의 전문 지식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IQ 70 이하를 받았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사업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자기를 갖다 위장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루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지능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상급을 받았다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기에 나도
뭔가 장애가 하나 있으면 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지적 장애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영재 씨 취재 중에 미성년자 얘기도 네. 있다던데 그게 무슨? 네, 실제로 그 이영학은 미성년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용한 SNS를 통해 나이 14세부터 20세 아래까지 함께할 동생을 구한다며 개인룸, 샤워실 제공이라던가 독립식까지 룸 제공, 식대, 생활비를 모두 제공해주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포털 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의 질문에 휴대폰 전화를 알려주겠다.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상담해주겠다라고 하고 정말 끔찍한 건 제가 SNS를 진짜 가봤는데 정말 이 글은 정말 너무 심각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다. 나는 말도 안 되는데. 진짜요? 아, 난 이것도 놀랍네요. 아내분이 그 결혼할 이영학 씨하고 결혼할 때 미성년자였다면서요? 네, 이 씨는 21살에 그 지금 사망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몇 살이야?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나이는 16살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런 집안에 음란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14살짜리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그런 기구들이 나왔던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딸의 친구를 살해한 것도 그렇고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했을 때 저는 못 봤는데 자살을 하고 나서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이고 정상인으로는 막 힘든 행동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자살을 했다라고 알린 거예요. 근데 지난 9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동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보면은 죽은 아내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발등에도 입을 맞추는 이런 영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아내가 자살한 이유도 아까 성폭행 얘기도 나오시던데 아주 충격적이라면서요. 네, 이 씨가 딸과 미국에 가서도 후원 활동을 벌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아내는 이 씨의 시댁인 강원도에 가서 지냈어요. 근데 시댁에는 그 시어머니랑 시어머니의 동거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거인은 이제 이 씨의 의붓 아버지죠. 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8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고소를 한 거는 지난달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흘 만에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 아 근데 어쨌든 그 뭐 의붓 시아버지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했고 고소장을 냈고 나흘 만에 자살을 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소장을 냈다는 거는 난 싸우겠다. 싸울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런 사람이 나흘 만에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낸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이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뭐 일을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자살했다는 게 좀 이게 미스터리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랄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영학은 자신의 부인에게 성폭행 당한 증거가 없다고 의붓 아버지랑 다시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합니다. 진짜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증거를 잡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라. 내가 찍겠다. 이런 그게 말이 돼? 네네.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내가 투신 자살을 해서 떨어진 이후에도 이 씨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CCTV가 이제 경찰이 입장 CCTV를 보면은 아내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고 자기는 전화를 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CCTV 화면에는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울거나 뭐 울부짖는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오면은 아내를 싣고 가잖아요. 그럴 때도 보통은 같이 타야 되는 건데 타겠죠. 동석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서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구급차에 딸도 혼자 태워버렸다고요? 자기 아내를? 그 딸도 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딸도 울지 않았다고요? 네, 엄마가 그렇게 근데 됐는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자살한 아내의 옷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이 당시 발견 당시에는 옷이 벗겨져 있을 때요, 약간 일부. 그러니까 박시한 옷이 아닌 이상은 벗겨질 수가 없는데 의혹으로는 이영학이 잡으러 가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시 이 숨진 그 아내의 그 이마 부분에 그 뭔가 맞은 상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투신을 하면서 난 상처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상처라고 이제 조사가 된 거고요. 이제 추정을 하기는 아마 그 뭐 남편에 의해서 혹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그런 어떤 상처가 아닌가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부인에게도 이제 성매매 행위를 갖다가 강요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 오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증거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맺으라 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이미 신뢰가 끊어진 거죠. 그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자살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내분 있잖아요. 사실 이 아내분도 정말 사랑하는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랬다는 느낌조차 이제는 못 받는 게 그 부인을 아까 성매매에 이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적인 학대도 했고요. 그 부인을 가지고 동영상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 이렇게. 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성매매를. 그래서 그 동영상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동영상을 또 이제 음란 사이트나 이런 데 판매도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돈벌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내를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도구, 수단 이런 거였지 사람으로서 대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쪽에 그 선릉동 쪽에 이제 1인 그 마사지 샵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직접 이영학 씨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했는데 그 정말 놀라운 사실이 그 2016년쯤에 마누라를 직접 마사지 교육을 시켜달라고 배우라고 지인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요. 네. 저랬던 이영학이가 자기가 차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여기다가 거치해놓고 자기를 찍어요. 찍으면서 우는 건지 우는 척을 하는 건지 하면서 이럴 거면 내가 자기랑 같이 죽었어야 했어 이런 식의 혼자 찍고 있어요 영상을.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당신은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래. 당신을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당신 따라가는 게 맞아. 진작에 당신은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지 그랬어. 저 태어나서 아내랑 싸운 적 없어요. 자,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거의 10년이 넘게 방송을 한 건데요. 같이 촬영하던 사실은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저희가 오래 하다 보면은 안무당된다 하잖아요. 척이라고 네. 하죠.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자들까지도 기자분들도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그럼요. 이분들은 수상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는 시선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이분을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그 이면까지 볼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야 이제 완성된 것만 보지만 뭐 제작진이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접촉을 했는데 왜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춘 거라면 그것을 알아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거라면. 또 일반인 출연자 어떤 진정성 논란은 이제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더듬이 증세가 있었는데 노래를 할 때만은 그렇지 않다. 노래는 나에게 어떤 이제 꿈과 희망을 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어떤 네티즌이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기소 중지가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확인을 하다 보니 그게 실제였던. 텐데 실제로 말도 더듬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더 이상. 본 것 같아요. 방송이 나왔었죠 이게.
네, 출연은 했었죠. 네. 노래할 때만 말을 더듬지 않는다는 네, 생각이 네. 들죠. 정말 황당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98세의 할아버지가 출연해요. 그래서? 네. 송혜 선생님보다 어린 분이 없는데 선생님 보자마자 동상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무대에서 해야 뭐 이러고 무대에서는 98세 할아버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트로트를 부르는데 정말 잘해서 인기상을 받습니다. 그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아침 프로에서 건강 비법으로 출연을 해요. 진짜? 그래서 유명세를 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무려 38세나 어린 60세에 미쳤다 진짜. 정가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노인으로 살면서 48개월 동안 2,285만 원의 기초노래연금 그리고 장수수당 등 기초생활비를 챙겨갑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30몇 살을 속일 수 있지? 노인 연기 참 잘해요. 대단하다 진짜. 야. 노인인데 더 노인처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그렇지만 송혜 선생님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게 38살에게 야 해야 하는데 기분 나쁘죠. 네, 또 다른 한 방송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가족이 병원비 50만 원이 없어서 사채를 썼다. 그런데 이게 10개월 만에 8천만 원으로 불어났더라. 그래서 이 가족이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정말 진짜 눈물겨운 사연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 게시판에 또 글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오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법무사의 도움으로 사채까지 해결이 됐다라고 이게 알려지면서 되게 좀 안 좋았는데요. 근데 제작진은 또 그랬어요. 이 방송은 사채의 폐해를 알려주기 위한 방송이었고 이 당시에 이게 모금 액수도 정해지지 않았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렇게 딱 드러났기 때문에 또 비난을 한번 받았어요. 주간 단위 방송을 만들다 보면은 한 주인공을 무슨 몇 달씩 밀착 취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길어봐야 뭐 한 달이고 뭐 맞아요. 몇 주고 그런 건데 그 기간 동안 속인다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일부 이제 사람들은 이영학의 SNS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어떻게 촬영을 하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SNS 보면은 허세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정말 이런 말까지 딸이 그렇게 힘든데 자기의 사치를 보여주는 그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참, 근데 그거는 참 이게 참 맹점인데 이 방송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족이 진짜 아이가 아프고 아빠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 모습을 도우려고 그러지. 그렇죠. 어느 작가가 또 이제 SNS를 다 확인해가지고 수사기관처럼 뭐 저 사람이 뭐 어떤 통화를 하고 뭐 누구를 만나는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속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진짜 그런가? 혹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어금니 아빠 같은 이런 사회를 보면 굉장히 자기가 속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속으로 굉장히 괘씸하고 막 붕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기부하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다가 그냥 접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본 일반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마음의 노력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뭔가요? 네, 얼마 전에 배우 박보검 씨의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스타와 종교,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종교 자체는 헌법으로 보장받을 만큼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남현 기자님,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어느 날 이제
박보검 씨가 자신의 SNS에 교회 홍보로 보이는 글을 쓴 거예요. 그 네. 글을 보면 해시태그가 있고 Pray for Korea라는 내용인데요. 네. 근데 이 행사는 박보검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였고요. 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종교가 비주류 종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박보검 씨가 이 교회의 신도라는 건 모두 다 사실 공견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SNS라는 거는 본인 개인의 그런 것도 있지만 배우잖아요. 많은 팬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교를 너무 노출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보통 연예인분들 인터뷰하실 때 뭐 정치색, 종교색 잘 안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낌이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SNS 유일하게 트위터 이거 하나만 하는데 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 대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딱 봐도 이제 독실한 신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제 아내가 네. 박보검 씨 팔로워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저 행사의 포스터가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15년 8월 31일도 저 똑같은 행사에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뭐 종교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그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박보검 씨 입장에서는 매년 해오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사실 응답하라 1998에서 구름이 그린 달. 구름이 그린 달 뭐 이렇게 최고의 스타가 됐잖아요. 종교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박보검 씨의. 그 당시에 과거 인터뷰에서 뭐 멘토가 있냐라고 물었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아버지와 이 교회의 목사를 함께 거론하면서 아버지 못지않게 목사를 되게 신뢰한다. 본인이 또 스스로 굉장히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부심을 좀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가 다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좀 어렵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A교회 이 목사는요, 개척 9개월 만에 출석 성도가 500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1989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목요 철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열어 서울에 입성했는데 그 전라남도에도 또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해외 선교도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박보검 씨가 다니는 교회가 왜 비주류 종교가 됐냐 이게 네. 사실인 것 같아서. 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써 있는데요. 네. 특히 목사가 우상이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는 이제 귀신론을 바탕으로 축기 의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교회를 급성장시켰는데요. 이 교회의 주 교리가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병에 걸리면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만이 특별하게 이 귀신을 몸에서 쫓아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1987년에 그 귀신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그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또 규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3대 교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감리회인데 여기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저도 종교를 갖고 있지만 이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이 아닌 사람을 우상화할 때는 그건 정말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파가 뭐 이단으로 판명이 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도 궁금해요. 아, 그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죠. 네, 몰라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 집단의 내부에서 정통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에 대하여 정통자 측에서 고려는 배타적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주요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주류 종교를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그 동영상이 있어요. 목사가 봤어요. 이제 그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다리가 불편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다리를 만지니까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이렇게 손을 대니까 건강해지고 뭐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눈 뜨고. 네네. 그죠. 근데 이 장면이 예전에 97년도 그 박주훈 씨 주연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영화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부님이 이렇게 악기를 쫓는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쫓아내는 행위이지만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상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사만이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화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영상을 보면 네.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궁금하기도 한 게 네.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와 이 목사만 있으면 돼요. 병을 고칠 때. 그게 네,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근데 박보검 씨가 그곳의 신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던데요. 예, 밝힌 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이제 증거들이 좀 나왔죠. 네. 일단 어린 시절부터 이 A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에서 반주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곳곳에 이제 인터넷 아마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박보검은 이 교회 신자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그 박보검 씨의 이름마저도 그 목사님이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네. 그 각종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게 된 게시물들 중에 박보검 씨의 부친, 그 아버지가 올린 글로 추정이 되는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로 시작되는 글인데 박보검은 어린 시절 탈장과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을 전전한 신세였고 병원에서 별 차도를 보이지 않자 누군가가 박보검 부모에게 A교회로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봐라. 근데 실제로 받았는데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그 끝에 목사님이 그 아이 이름을 보검으로 지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보검 씨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 종교라는 게 좀 뜰 정도로 과거부터 이렇게 종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또 드라마가 끝난 후에 또 꾸준히 되게 인터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좀 종교적인 게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분명히 자기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이다. 이단으로 잘못 비춰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박보검 씨 그 팬들에게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이런 이번 논란에 관련한 글들을 보면 박보검 씨의 팬들 역시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냥 조용히 하지 왜 그걸 올려서 그렇게 안쓰럽게 하느냐. 종교 활동은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박보검 씨 팬들 입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박보검 씨가 이 논란을 예상을 정말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시선이나 대중의 시선이 어떤지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홍보 포스터를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의 종교는 그게 이단이건 어떻건 떠나서 이 나라에서 보장된 자유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가 따르는 뭐 어떤 분이 뭐 그게 좀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오해를 사고 있다면 그분의 잘못이지 그게 박보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요.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는 악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너무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가족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난 옛날부터 생각한 게 겨울산에 늑대가 먹이를 찾으러 나온 토끼 새끼들을 먹이려고 토끼를 잡아먹었으면 그러면 그 늑대는 악한 존재잖아요. 토끼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늑대 새끼들한테는 정말 나를 살려고 고마운 눈길을 헤매던 우리 부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인데 이거 이 얘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사람이 종교로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올리는 게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데 그 여러분들은 오해 살 문구는 아예 올리지 않는다. 아니면 뭐 내 공간인데 어때? 뭐 어떤 스타일들이신지. 저 역시도 예전에 그 약간 좀 논란이 됐었던 게시글이 하나 있었던 게 그 어벤져스 한국 촬영에 관해서 제가 좀 글을 썼다가 뭐 그 영화사의 팬들에게는 좀 문매를 맞았고 오히려 뭐 어떤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나도 역시 같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단순히 제 생각에 글을 제 공간에 올렸을 뿐인데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라리 논란의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의 글은 저는 그 뒤부터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어렵다면
괜히 성가실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박보검 씨는 네. 유명이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NS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어떤가. 정교인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박보검 씨가 이단이든 아닌데 그게 저희한테 사실상 어떤 문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들먹여서 서로 왈가왈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명인인 박보검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뭐 제가 올렸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슬리피 씨요? 예.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괜히 짠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중저가 연예인이 있는데요. 흥정가라니요. 대놓고 논란이 이제 되죠. 찬송하고 이제 올리는데도 뭐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이미 치러졌는데 그럼 박보검 씨는 그 현장에 참여했나요? 일단 이 행사는 지난 10월 2일 날 서울 광장에서 치러졌고요. 당시에 박보검 씨는 불참했어요. 만약에 박보검 씨가 여기에 등장했으면 그날 난리 났을 거예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난리인데 같은 시기에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절친이죠. 고경표 씨와 함께 해외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게 저는 그냥 박보검 씨이기 때문에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보검 씨의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나눠왔어요. 아, 이거 정말 지금 최고의 위치 정점에 올라와 있는데 이 종교 때문에 못하면 어떡하지? 예. 그리고 과연 이 종교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된다거나 아, 박보검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게 만약에 여론이 형성됐다면 아마 진작에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 우선은 배우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죠. 그리고 행실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인성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나왔거나 인터뷰를 볼 때도 이제 한 번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이 종교가 막 박보검 씨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공개돼 있는 직업이잖아요. 정치나 종교 같은 것을 SNS에 올리는 건 그건 무조건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기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청자분들이 제가 얼마 전까지 악플을 다 많이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안 하기 시작하면 서로 의견 제시가 안 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다 숨기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그 안에 인신공격이라고 그렇죠. 하는 공격성 부분이 발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간의 의사 개진은 할 수 있대. 생각을 올릴 수 있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인신공격성의 글들은 그거는 정말 서로가 조심해야 되죠. 나도 내가 무작위 대중 악플러들 대상으로 내가 욕한 적 없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장난아닐 거예요. 예. 어렵사리 지금까지의 위치로 올라온 박보검 씨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걱정도 되고 또 관심을 또 갖게 되네요. 자, 아까 우리 품무 식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연예계에도 신앙심 가진 스타들이 참 많잖아요. 뭐 사실 수상소감 얘기할 때 그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죠, 사실. 네, 그 연예계에는 정말 종교 모임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여배우 모임이 있어요. 하미모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미녀들. 귀엽네요. 알려드리면요, 배우 한혜진, 김성은, 가희, 엄지원, 유선, 한지혜, 박수진 씨.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분들 다 SNS에서 자주 만나고 모임도 많이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은 배우 한혜진 씨가 시상식에서 언급하면서부터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제2의 하미모라고 또 알려진 또 연예인, 또 여자 연예인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정말 화려합니다. 정여원, 한예슬, 손담비, 소희 씨가 있는데요. 저 이제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특히 정여원 씨에 대한 얘가 증언이 있었어요. 정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로 인해 뭔가 삶의
방향과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케이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성숙해진 계기가 이 종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드라마에 보면은 정여원 씨랑 한예슬 씨랑 동시간대 같은 여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라면서 이번에는 네가 시청률이 이겼다라면서 한예슬 씨가 SNS에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냥 뭔가 신나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이게 역시나 종교로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여원 씨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 2008년에 정여원 씨랑 같이 이제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이제 자명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매일 아침 7시에 성경 구절을 문자로 날려요. 지인들에게.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새벽에? 네, 새벽에 근데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죠. 항상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지금 촬영으로 바쁘긴 하지만 시간이 날 때는 무조건 아직까지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해요. 대단한 신앙심이네요. 예. 가수로는 이제 단발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죠. 강균성 씨. 네. 강균성. 네. 그분이 또 굉장히 독실하신데. 맞아요. 그 네. 무슨 선언했었죠. 그 혼전순결. 네. 박수홍 씨가 제일 싫어하는 혼전순결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해 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 강균성 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정여원 씨처럼 어떤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그맨 중에도 혼전순결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오지연 씨인데 오지연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렇지.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지금 와이프를 만났는데 혼전순결을 정말 했다고 합니다. 손도 잡지 않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 3일 동안 방에만 있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능을 발휘했군요. 예, 풍문. 종교를 통해서 또 평생 인연을 찾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결혼한 송재희 씨, 지소연 씨가 그 예인데요. 그래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제 한 달 만에 결혼을 이제 결심하시고 준비를 해서 그 결혼이 거의 이제 114일 만에 교제 100일, 거의 100일이 좀 지나서 결혼하셨는데요. 서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랑으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하고요. 톱스타 부부인 그 김태희 씨, B 씨라고 하니까 정지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커플인데 김태희 씨가 굉장히 잘 알려진 천주교 신자잖아요. 네. 연예계에 그 테레사 수녀라는 별명이 있어요. 굉장히 천주교를 굉장히 공부 많이 하세요. 네. 수녀는 시집 가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에. 지훈 일 너무 아픕니다. 네, 정지훈 씨가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 천주교로 입문을 하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식도 성당에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지훈 씨는 종교가 없다가. 네. 그래요. 그때 이제 검색으로 또 올랐죠, 가회동 성당에. 김태희 씨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군대에 있는 천주교 그 표지 모델을 김태희 씨가 했어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이동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하지, 그러면 하지. 김태희를 믿었네요. 분들이 품은 식구들 중에서도 이 비 김태희 씨처럼 사랑을 따라서 종교를 바꾸신 분이 있다고. 사랑을 따라갔으면 결혼한 사람일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연 씨밖에 없네요. 그러네. 영진 씨랑. 사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죠. 저는 불교예요. 저희 엄마 외할머니인데 정지훈 씨가 세례를 받은 거는 뭐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혼배 미사를 할 때 둘 다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그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 그 주재하에 하는 그 결혼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천주교고 세례자였고 저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진 세상에서 인터넷으로요. 교리 공부를 이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쪼개서 그걸 받고 또 성당 몇 회 동안 이제 가는 출석 도장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절에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절로 돌아갔어요. 다녀요. 네.
저 예전에 그 김민종 씨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그 불교 목걸이. 목걸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라고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얘기하셨고요. 뭐 종교의 자유니까요. 그럼요. 예. 김민종 씨가 굉장히 절실한 불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할머니가 스님이셨다고요. 그리고 김민종 씨 어머니를 낳은 후에 비구니의 삶을 사셨다고 밝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김민종 씨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학교 통학을 했는데 한 친구가 김민종 씨를 이제 따라가 봤대요. 한번 미행을 해봤는데 뭐 이상한 산으로 가니까 김민종 고아 아니냐고 막 소문을 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외할머니하고 같이 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효린의 민박을 보시면 아이유 씨가 불교 신자라고 밝혔는데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랑 자연스럽게 이제 쫓아가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본인의 어릴 때 추억도 있고 아마 좋은 기억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가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와 관련이 된 분인데요. 배우 김민교 씨입니다. 예. SNL에 나오는 김민교 씨요? 네, 작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이 말을 한 건데요.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절을 찾아갔대요. 근데 아버님이 머리를 깎고 나는 이제 스님이 될 테니 이제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스님이다 이제 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김민교 씨가 굉장히 유복한 집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 병원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좀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이제 약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이제 귀의를 하신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좀 힘들게 시간을 보내셔야 했고 그걸 지켜보는 이제 김민교 씨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김민교 씨가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시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거를 보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뭐 저는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전 천주교고 그러니까 이제 매주 성당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때인데 저랑 정말 친한 그 단짝 친구가 불교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도 무슨 여름에 성경학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교도 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다른데 거기를 불교 캠프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나만 천주교인데 차라리 그럼 가서 모른 척을 할까? 그러고서 결국 그 친구가 괜찮아 그러고서 갔어요. 갔는데 뭐 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전혀 티가 안 났는데 근데 밥 먹을 때 다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이렇게 목에 다 이렇게 이제 다 갖다 놓고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받았어요. 받아놓고 앞에 있는데 이게 습관이 돼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 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스님한테 이렇게 걸린 거예요. 거기를 왜 가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스님이 거기서 저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막 얼굴이 새빨개졌거든요. 콧잔등에 막 땀이 맺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스님이 딱 한마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님이 딱 한마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친하시니까 괜찮아. 아이고. 딱 그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비로우시네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친하구나.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성호 긋고 밥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국내 대표 종교를 믿는 스타들도 있지만 이색 종교를 믿는 스타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파는 170여 개 이상인데 무교도 있지만 대부분 그중 하나를 각자의 방식으로 믿는 편인데요. 이색 종교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 원불교, SGI, 제7일 안식일교, 다락방교, 통일교, 신천지, 증산도, 몰몬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그 교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옷을 입고요. 정말 어울리네요. 저도 모르게 손을 모으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되네요, 이게. 저도 모르게 되네요. 몰몬교가 뭔가요? 몰몬교는 국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알려진 종교인데요.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하일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로버트 할리가 대표적으로 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예전에 한 토크쇼에 나와서 한국에 귀화한 과정에 대해 말했었는데 그는 이제 몰몬교의 본거지인 유타주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교를 위해 왔었고 국내에서는 정장을 입은 외국인 2명이 막 선교를 한다고 해요. 혹시 길거리에서 그런 장면을 보시면 아 몰몬교 신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종교가 가수 휘성 씨가 대표적인 또 증산도 신자인데요. 증산도요? 네. 시상식 자리에서 이 증산도 임원에게 그 고마움을 표하면서 신도인 것이 알려졌고요. 이 휘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미래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증산도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입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산도는 어떤 종교인가요? 제가 휘성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저 친분이 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증산도는 그 동학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의 뿌리를 둔 민족 종교라고 해요. 민족 종교. 네,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옥황상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고 의외로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듯 하지만 국내에 100만 명 가깝게 신도가 있대요. 굉장히 많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젊은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늘의 신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있게 한 뿌리, 그러니까 조상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휘성 씨가 그 증산도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한 친구와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건 귀신이 아니냐라는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로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동학을 근거로 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이 종교 동아리 이 중에서 이 증산도 이쪽 관련된 동아리들가 꽤 있고요.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대학 시절부터 이 증산도를 갖다 믿고 그 나중에 한의사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증산도 이야기 좀 이어가자면 그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 이제 최민용 씨. 최민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이 그 증산도 신자라는 거를 이제 숨기진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거 관련된 각종 루머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직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볼 수는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때 최민용 씨가 했던 말은 어떤 종교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할까요?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최민용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학문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는 학문에 더 가까웠고 본인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사실 저는 너무 이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종교 얘기 꺼내기가 아무리 기자님이라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너무 흔쾌하게 해서 그거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흔쾌히 말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내 주변 스타 친구 종교에 얽힌 에피소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희한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저 남녀울에는 저 초등생일 때 짝꿍이 이상하게 계속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귀에 인이 좀 박혔다고 어떤 거요? 해야 되나? 그 친구가 계속 이게 받아쓰기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오랜 이런 거 있잖아요. 딴 걸 하는데도 계속 남녀오랜 이게 계속 얘기하니까 제 귀에 박힌 적 있었어요. 저 이제서야 좀 커서 이해한 게 그게 종교일까는 알았는데 걔가 남녀오랜 이제 진짜 무슨 주문 외우는 줄 알았거든요. 92년도에 제가 이제 91년도에 데뷔를 하고 조혜련 씨랑 같이 이제 신인 시절을 보냈을 때 이제 막 그 당시에 KBS에 지금은 그 헬스클럽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밤을 새기도 하고 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조혜련 씨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종교 행사를 늘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생소했었던 터라서 그냥 종교가 우리랑 다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연 씨처럼 그게 이제 어떤 종교인지 알게 되니까
뭐 그렇다고 종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 영진 씨가 리포팅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혜련 씨가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믿었더라도 이게 종교가 이제 바뀌거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계시니까. 있죠. 예, 그렇죠.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길에서 말 거는 분들 있잖아요. 도를 좋아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도를 아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와서 눈빛이 시원하시네요. 아니 애군이 꼈다 그러던데. 애군이 뭐 많이 힘드시죠 이래요. 근데 그날따라 근데 눈이 부은 날 그렇게 말을 그치. 되게 삐지냐. 내가 거울을 봐도 오늘 진짜 못생겼다 할 때 오늘 진짜 못생겼다 할 때 말을 자주 거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때 제일 잘 될 때였어요. 진짜 잘 안 할 때. 요즘 되게 잘 되는데요.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커피숍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커피를 사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잡혀 있었어요. 진짜요? 네. 잡혀 있었어요. 저는 한 5분밖에 안 했었는데. 못 가게 해요. 가수 현진영 씨랑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요. 현진영 씨가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혼자 얘기하기 너무 어색해서 그러니까 속으로 하잖아요. 네, 그 말로 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이 지원에 의하면은 핸드폰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색해서. 어색해서. 저 현진영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미담을 하나 얘기하자면 네. 우리 김원희 씨가 네. 그렇게 독실하신데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종교 활동을 좀 굉장히 글로벌하게 하는 게 IT 쪽에 이제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 수술을 시켜주고 후원도 하는 심장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같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늘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기 용품이나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그럴 때 그걸 좀 전달해줬어요. 같이 쓰라고 유모차랑 이런 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거 보면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봉사나 이런 거에서는 저도 이제 같이 돕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종교를 떠나서 정말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끌어안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박보검 씨처럼 종교 때문에 논란이 된 스타들도 있다는데요. 네, 사이언톨로지를 믿었던 할리우드 톱스타죠. 톰 크루즈도 있습니다. 늘 이게 매년 심심치 않게 톰 크루즈의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교의 창립자는요, 공상과학 소설 작가죠. 하버드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믿으며 과학 기술을 통한 그 정신적 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톰 크루즈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심하게 난독증을 앓았는데 이 종교를 믿으면서 난독증의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또 배우의 생명은 대본을 읽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이게 또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제 이 종교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인 니콜 키드먼과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인 그리고 홈즈와도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저 종교 얘기가 나오면은 뭐 좀 그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엑스제팬의 이제 토시라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제 엑스제팬이 해체가 됐는데 바로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해체가 됐는데요. 뮤지컬을 하던 그 모리타니 카오리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너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정한 내면을 보고 싶다며 유혹을 해서 종교 집회에 데려가서 그 이후에 10억 원을 뺏기고요. 10억 엔? N을. 네. 10억 엔이면 100억인데요. 그죠? 그때 당시 엑스제팬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뺏기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이상한 곳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학대를 당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 모리타니 카오리가 이 교주의 예전에 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토시를. 스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작위 대중에게 노출이 돼 있고 누군가에게 뭐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스타들의 종교 논란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종교라는 거는 사실 바꿔 말하면 믿음이잖아요. 근데 스타도 누군가한테 믿음이고 종교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영향력이.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행동까지도 크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또 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스타라는 존재는 더 조심하고 또 유명인이라는 게 유명세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를 따라하는 어린 친구들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청소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